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낮에는 겨울옷이 부담스럽더니 해가 지고 나서 아직 겨울의 쌀쌀맞음이 남아있네요.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레바퀴 아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그렇게 보내야 하는 법. 언덕 위로 용담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눈부시며 더운 날씨가 몇 주 내내 이어졌다. 우르릉 쾅쾅 번개치며 비가 마구 쏟아지는 날씨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사암절벽과 전나무 그늘, 좁다란 산골짜기를 지나며 흐르는 강물은 저녁 늦게까지 수영해도 될 만큼 무척 따끈했다. 온 마을에 건초 냄새가 진동했다. 좁고 기다란 밀밭은 노란색과 젓갈색에 물들었다. 흰 동미나리 같은 잡초가 사람 키만큼 우뚝 솟아오르며 개울을 따라 풍성한 꽃을 활짝 피웠다. 하얀 꽃에는 늘 자그마한 딱정벌레가 우산꼴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속이 텅 빈 줄기를 자르면 피리와 파이프를 만들 수도 있었다. 솜털이 보송보송하며 노란 꽃을 피운 이풍당당한 버바스컴은 숲 끝자락을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꽃과 바늘꽃은 억세면서도 앙상한 줄기를 살랑살랑 흔들며 온 살미탈을 보랏빛으로 감쌌다. 전나무 사이에는 엄숙하고 아름다우며 기묘하고 키가 큰 데다 붉은 빛이 도는 디기탈리스가 늘어서 있었다. 잎은 은빛으로 빛나고 솜털이 북슬북슬하며 줄기는 단단했다. 참으로 붉은 꽃받침대도 있었다. 그 옆에는 갖가지 버섯이 보였다. 반짝이는 붉은색 광대버섯, 통통하고 널쩍한 식용버섯, 붉고 가지가 많은 쌀이버섯, 대담한 쇠채 아제비, 기묘하게도 색깔이 없고 병약해 보이는 수정란 풀이 있었다. 숲과 초원 사이 비탈은 해덕꽃이 잔뜩 뒤덮이고 강인하며 불에 타오르는 듯한 노란색 금작화가 눈부시게 빛났다. 붉은 보랏빛 해덕꽃도 길게 줄지어 피었다. 대부분 두 번째 풀베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황새냉이와 동작꽃, 세이지와 수레국화가 풍성하게 한껏 자라 있었다. 제잘제잘 지저귀며 노래하는 돼새의 노랫소리가 숲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다. 전나무 숲에서는 붉은 여우 다람쥐가 나무에서 나무로 펄짝펄짝 뛰어다녔다. 초록색 도마뱀은 두렁과 담장, 바짝 마른 도랑에서 숨쉬며 따스한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다. 매미가 지칠 줄도 모르고 한없이 맹맹 울어대는 소리가 초원 너머로 들려왔다. 마을은 이맘때면 시골 분위기를 뭉칠 풍겼다. 건초를 실은 수레도 보이고 풀냄새와 쨍그랑대는 낫소리가 길가와 공중에 한껏 퍼졌다. 공장 두 곳이 없었다면 시골 마을에 와 있다는 착각에 빠졌으리라. 한스는 방학 첫날 아침 일찍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주방에 서서 커피를 기다렸다. 늙은 아나가 미처 잠에서 깨지도 못한 시각이었다. 한스는 아나를 도와 불을 피우고 빵집에 가서 빵을 가져왔다. 신선한 우유를 넣어 식힌 커피를 서둘러 벌컥벌컥 마시고 주머니에 빵을 쑤셔 넣은 뒤에 후다닥 달려나갔다. 위쪽 철뚝에서는 멈춰서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양찰 상자를 꺼냈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메뚜기를 잡으러 다녔다. 기차가 칙칙폭폭 지나갔다.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요란스럽기보다는 여유롭게 지나쳤다. 창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승객은 몇 없었다. 기나긴 연기와 증기가 기차 뒤로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스는 하얀 연기가 소용돌이치다가 화창하고 이른 아침의 산들바람에 금세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절을 모두 두 배로 들려 다시금 속편하고 자유로운 아이가 되려는 듯 숨을 훅 들이마셨다. 한스는 메뚜기가 가득 담긴 상자와 새 낚싯대를 챙겨 다리를 건넜다. 정원을 지나 강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말 웅덩이에 다다랐다.
그러자 남모르는 기쁨과 사냥하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곳에는 터가 하나 있는데 버드나무에 기대면 다른 곳에서보다 더 편하게 낚시할 수 있었다. 한스는 낚싯줄을 풀고 작은 납조각을 꽁꽁 묶어 통통한 메뚜기가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강물 한가운데를 향해 폭넓은 곡선을 그리며 낚싯줄을 던졌다. 예전부터 해왔던 익숙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자그마한 피라미드가 미끼 주위를 빙빙 돌더니 낚싯바늘에서 이를 떼어내려 했었다. 물고기들은 금세 미끼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이제 물고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뚜기를 물 차례가 되었다. 한스는 메뚜기를 더 조심조심 낚싯바늘에 고정했다. 드디어 두 번째 미끼 덩어리가 달린 낚싯줄을 밑으로 내렸다. 이제 첫 번째이자 진정한 물고기가 미끼를 맛보았다. 한스는 낚싯줄을 살살 밀며 풀어주다가 다시 확 잡아당겼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 솜씨 좋은 낚시꾼이라면 줄과 낚싯대를 타고 손가락이 전해지면 떨림을 느끼는 법. 그때 한스는 낚싯대를 교묘히 비틀어 낚싯줄을 살금살금 당기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꽉 물렸다. 한스는 물고기가 눈에 보일 때쯤에 녀석이 잉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잉어는 한눈에 알아보기 마련이다. 배가 널쩍한 데다 하얗고 노란빛을 내뿜으며 머리는 세모꼴이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통통한 배지렁이가 눈에 띈다.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지만 무게를 가늠해보기도 전에 물고기가 죽을 힘을 다해 펄쩍 뛰어올랐다. 그러더니 수면 위에서 허우적대다 달아나고 말았다. 물속에서 서너 번 펄떡이다가 은빛 줄기처럼 깊은 곳으로 싹 사라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결국에는 물고기가 제대로 물지 않은 셈이었다. 이제 한스는 들뜬 채 낚시에 열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물속에 담긴 갈색 줄에서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두 뺨이 발그레해졌다. 한스는 순간순간 재빠르게 딱딱 떨어지게 움직였다. 두 번째 잉어가 미끼를 물고 나왔다. 그 다음에는 너무도 작은 잉어가 다가왔다. 그러고 나서 모샘치 3마리가 번갈아 나타났다. 모샘치가 다가오자 한스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졌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고기였기 때문이다. 모샘치는 살집이 통통하며 비늘이 자그마하다. 머리는 두툼하고 우스꽝스러운 흰 수염이 나 있다. 눈은 작으며 꼬리 쪽은 가늘었다. 평소에는 초록색과 갈색으로 가지만 육지로 나가면 강철처럼 검푸른색으로 어두워진다. 그동안 태양은 더 우뚝 솟아올랐다. 위쪽 뚝에 있는 물거품이 눈처럼 하얗게 반짝였다. 따스한 공기가 물 위로 감돌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눈부시게 새하얀 손바닥만한 구름 몇 조각이 무쿠베르크 산 위에 떠 있었다. 날씨가 무더워졌다. 파란 하늘에 고요히 뜬 흰 구름만큼 한여름 대낮의 열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 없다. 빛을 흠뻑 머금은 구름은 너무도 눈이 부셔 도저히 오래 바라볼 수가 없게 마련이다. 구름이 없다면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파란 하늘이나 거울처럼 반짝이는 강물을 보더라도 알 수 없긴 매한가지다. 하지만 거품처럼 뽀얗고 자그마한 구름이 정오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가 갑자기 훅 느껴진다. 그래서 그늘을 찾아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쓱쓱 훔치게 되는 것이다. 한스는 집중력이 뚝뚝 떨어졌다. 살짝 피곤하기도 했다. 정오 무렵에는 고기를 낚을 확률도 낮았다. 가장 나이가 많으며 큼직한 송어마저 이맘때면 햇빛 쬐러 수면으로 올라온다. 송어떼는 크게 물이 지어 거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꿈을 꾸듯 강을 건너 헤엄쳤다. 가끔은 뚜렷한 이유 없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녀석들은 이 시간대에 입질하지 않는다. 한스는 버드나무 가지에 낚싯줄을 걸쳐 물속에 담갔다. 바닥에 앉아 초록빛 강물을 빤히 바라보았다. 물고기가 느릿느릿 솟아올랐다. 거무스름한 물고기 등이 수면으로 줄줄이 떠올랐다. 온기에 사로잡힌 물고기는 고요하고 느리게 헤엄치며 줄줄이 올라갔다.
따끈한 물속에 있으니 행복했으리라. 한스는 장화를 훌을 벗고 미적지근한 물에 발을 담갔다. 커다란 양도기 속에서 헤엄치며 이따금 부드럽게 첨벙대는 물고기를 뚫어져라 살펴보았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물고기가 헤엄칠 때마다 흰색과 갈색, 초록색과 은색, 희미한 금색과 파란색, 그리고 여러 빛깔이 비늘과 지느러미에서 반짝였다. 무척 고요했다. 아차가 다리를 덜컹덜컹 건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물레방아에서 물이 후두둑 튀는 소리도 뚜렷하지 않았다. 물이 하얀 둑 위로 가볍고 잔잔하고 시원하며 나른하게 콸콸 쏟아지는 소리와 뗏목나무 위로 부드러이 소용돌이 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법과 문체, 수학과 암기식 학습, 쉴 새 없이 정신을 쏙 빼놓던 고통스러운 과정은 모두 이토록 노곤하며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시간 속으로 소리 없이 쑥 가라앉았다. 머리가 살짝 아프긴 하지만 평소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한스는 물거품이 둑에서 물보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싯줄과 옆에 있는 양동이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에는 잡은 물고기가 담겨 있었다. 전부 맛깔스러워 보였다. 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했다는 생각도 문득문득 떠올랐다. 한스는 맨발을 물속에 푹 담그고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푹 찔러 넣은 채 휘파람을 불었다. 한스는 휘파람을 제대로 불 줄 몰랐다. 휘파람을 불지 못한다는 건 오랫동안 아픈 구석이었다. 휘파람을 불지 못해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작은 소리로, 그것도 치아 사이로만 휘파람을 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하면 됐다. 어쨌든 지금은 엿들을 사람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학교에서 지리 수업을 듣고 있을 것이다. 한스만 한가했다. 친구들을 뛰어넘었으니 이제 친구들은 한스의 발 아래에 있었다. 친구들은 종종 한스를 괴롭혔다. 아우구스트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이 뚝딱뚝딱 만든 놀이와 오락거리는 썩 즐기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멍청하고 고집불통인 친구들은 한스의 뒷모습만 지켜보게 될 거다. 한스는 그 친구들을 지독히도 싫어했기에 잠시 휘파람을 멈추고 입을 확 일그러뜨렸다. 그러고 나서 낚싯줄을 둘둘 감다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낚시바늘에 미끼의 흔적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무 메뚜기를 풀어주자 메뚜기는 얼빠진 채 힘없이 짤막한 풀로 기어갔다. 근처 가죽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스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다. 다들 식탁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뭐 좀 잡았니? 아버지가 물었다. 5마리 잡았어요. 그래? 나이 먹은 물고기는 절대 잡지 마라. 나중에 새끼 물고기가 사라질 테니까. 대화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바깥은 매우 따스했다. 점심을 먹자마자 수영하러 갈 수가 없으니 아쉬울 따름이었다. 왜냐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한스도 그 정도는 다 알았다. 한스는 하면 안 되는데도 꽤 자주 수영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 장난을 치기에는 너무도 성숙해졌으니까. 시험장에서는 한스씨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정원의 가뭄비 나무 아래 1시간쯤 누워있는 건 나쁘지 않았다. 그늘에 있으면 시원했다. 책을 읽거나 나비를 관찰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2시까지 누워있었는데 하마터면 잠들 뻔했다. 하지만 이제 수영터로 간다. 초원에는 어린 남자아이들 몇 명뿐이었다. 더 큰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있었다. 한스는 그 학생들이 운명이 탐나지 않았다. 천천히 옷을 벗고 물속에 슬며시 들어갔다. 한스는 시원함과 온기를 한껏 즐길 줄 알았다. 헤엄치다가 풍덩 뛰어들어 물을 첨벙첨벙 튀기기를 반복했다. 그런 다음 강둑에 엎드려 햇살에 몸을 말렸다. 어린아이들은 예의를 지키며 한스 주변에서 살금살금 맴돌았다. 그렇다. 한스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게다가 남들과는 확 달라 보였다. 잘생긴 얼굴에 가는 목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하게 탔다. 표정에서는 똑똑하며 우월한 면모가 묻어나왔다. 깡마르고 팔다리가 앙상하며 가냘프고 연약한 체구도 타고났다. 앞뒤에 붙은 갈비뼈를 세어볼 수 있을 정도였다. 종아리에는 살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한스는 일광욕하고 잠깐 수영하러 가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4시쯤 되자 반 친구들이 시끌벅적대면서 헐레벌떡 뛰어왔다. 야, 기비란트, 너 팔자 좋다? 한스는 편안하게 기지개를 쭉 켰다. 그래, 나쁘지 않아. 신학교에는 언제 가? 9월이면 되면 갈 거야. 그때까지는 방학이야. 한스는 친구들이 시샘에도 개의치 않았다. 뒤에서 우스갯소리를 해댈 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비웃듯 시르를 걷다. 나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슐츠의 엘리자베스처럼 온종일 침대에서 보낼 수 있다면. 하지만 난 그러지 못한다네. 기쁘게도 한스 기벤너트가 주 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스는 신문지를 착착 접어 뒷주머니에 쑥 찔러 넣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자부심과 기쁨에 벅차올랐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낚시에 나섰다. 치즈 몇 조각도 챙겼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이기도 하고 황혼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낚싯대는 두고 줄만 챙겼다. 한스는 낚시도구 중 줄과 바늘만 쓸 수 있도록 낚싯대와 찌 없이 줄만 가져가는 쪽을 선호했다. 낚시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훨씬 더 재미있었다. 미끼의 모든 움직임을 쥐락펴락하면서 물고기가 다가와 입질하는 것을 하나하나 느꼈다. 낚싯줄이 실룩이는 모습을 지켜보면 마치 물고기가 눈앞에서 생생히 보이는 듯 따라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할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 손가락도 후딱후딱 움직여야 하고 스파이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좁고 깊으며 들쭉날쭉한 강가의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며 황혼이 일찍 저물었다. 강물은 검게 물든 채 다리 아래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강 아래쪽 물레방앗간 한 곳에 불이 번쩍 켜졌다.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다리와 골목에서 들려왔다. 날은 좀 후텁지근했다. 거무스름한 물고기가 강물에서 수면 위로 펄떡펄떡 뛰어올랐다. 물고기는 초를 다퉈가며 사정없이 첨벙거렸다. 이런 저녁이면 물고기는 눈에 띄게 들떠있기 마련이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수면 위로 펄떡펄떡 뛰어오르다가 낚싯줄과 부딪힌다. 그러고는 미끼에 무턱대고 몸을 던진다. 마지막 치즈 조각이 사라진 순간 작은 잉어 4마리가 잡혔다. 한스는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목사에게 잉어를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따사로운 산뜻바람이 골짜기 아래로 살랑살랑 불어왔다. 하늘은 어두컴컴해져갔지만 여전히 밝았다. 어두컴컴한 온 마을에서 마치 검은 그림자가 밝은 하늘에 불쑥 튀어나온 교회 탑과 성의 지붕에 눈에 띄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우르르 쾅쾅 치는 천둥소리가 이따금 잔잔히 들려왔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스는 머리와 팔다리가 기분 좋게 노곤했다.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아름답고 근심 걱정 없는 여름날이 눈앞에 줄줄이 펼쳐져 있었다. 한스는 빈둥거리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꿈을 꾸면서 고요하고 황홀한 나날을 한가히 보낼 생각이었다. 단지 거슬렸던 건 딱 한 가지, 시험에서 수석을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아침 한스는 잉어를 가져다 주려고 목사관 현관 앞에 섰다. 목사가 서재에서 나왔다. 아, 한스 기벤너트, 좋은 아침이야. 그리고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어쩐 일이니?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왔어요. 어제 잡았거든요. 아니, 저것 좀 봐. 고맙다. 이제 안으로 들여오렴. 한수는 익숙한 서재로 들어섰다.
어쩐지 여느 목사가 쓰는 서재답지는 않았다. 화분에 심은 화초의 흙냄새도 담배 냄새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튼튼한 서재에 꽂힌 책은 대부분 신간이었다. 새로 칠하고 책등에 금박을 입힌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었다. 목사의 서재에서 으려 보이는 책처럼 낡아 빠지거나 휘거나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거나 얼룩덜룩하지 않았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의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재에는 현대적 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사의 책은 고풍스러우며 고귀한 기성세대 신사가 가까이 하던 책과는 확 달랐다. 보통은 목사의 서재에서 호평받는 벵겔, 오팅거, 슈타인호퍼의 작품뿐 아니라 웨리컷이 탑 위에서 우는 닭에서 무척 아름답게 진심을 담아 노래한 신앙심 넘치는 시집도 빠져 있었다. 혹은 수많은 현대작품에 가려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학술지 꼬지와 강단, 종이가 장장이 흩어진 커다란 책상은 박식하며 진지한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목사가 이곳에서 엄청난 연구를 하는 듯한 분위기도 흘렀다. 목사는 실제로 엄청난 연구를 했다. 물론 설교와 교리문답서 성경 공부보다는 학술지에 실을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더 공을 들이긴 했다. 이곳에서는 덧없는 신비주의와 예감에 사로잡힌 생각을 할 수 없었다. 학문의 한계를 넘어 사랑과 자비로 목마른 영혼에 다가가는 마음의 신학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신 성서를 비판하며 열과 성을 다해 역사 속 그리스도를 파고드는 일은 가능했다. 한스는 강당과 창문 사이에 있는 작은 가죽 소파에 난생 처음 앉았다. 목사는 이보다 더 다정할 수 없었다. 동료를 대하듯 한스에게 신학교와 학교 생활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목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성경 속 그리스어에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란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할 거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 네가 익숙한 아테네식 그리스어가 아닌 새로운 어법으로 쓰여졌고 그 안에 담긴 영혼도 새로우니까. 한스는 귀를 쫑긋 세웠다. 자부심을 품고 진정한 학문에 성큼 다가가는 느낌이었다. 목사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학문적 신세계가 열리면 물론 재미가 덜하긴 해.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느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 너만 괜찮다면 방학 동안 소소한 시작을 함께 해볼 수 있단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일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남게 된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야. 같이 누가복음서 몇 장 읽어볼 수도 있단다. 그러면 무심결에 언어를 이해하게 될 거야. 너한테 사전을 빌려줄게. 기껏해야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만 투자하면 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하진 마라. 지금은 무엇보다도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니까. 물론 이건 제안일 뿐이야. 난 정말이지 네 방학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 한스는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누가복음서 수업은 앞으로 방학 동안 펼쳐질 파란 하늘에 뜬 작은 구름 같았다. 그래도 거절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게다가 방학 동안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분명 힘들기보다는 재미있을 듯했다. 어쨌든 한스는 신학교에서 새로 배울 많은 것이 걱정되었다. 히브리어는 더더욱 걱정되었다. 한스는 흡족해하며 목사관을 나와 낙엽송이 쭉 늘어선 길을 따라 숲으로 갔다. 살짝 품었던 의심은 싹 가셨다. 목사의 제안은 돌이켜볼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스는 신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앞지르려면 더 큰 야심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을 뛰어넘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한스는 왜 그들을 뛰어넘길 바랐을까? 본인조차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한스는 지금까지 3년간 유난히도 주목받아왔다. 선생님들과 목사, 아버지와 특히 교장은 한스를 부추기며 수만 번 돌리지 못하게 했다.
한스는 학년이 올라가는 내내 반에서 1등을 했다. 1등을 하는데 서서히 자부심을 부으며 누가 자신을 따라잡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주 시험을 두고 품었던 두려움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래도 방학은 정말 최고였다. 혼자 누리는 아침 숲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줄줄이 늘어선 전나무 기둥이 드넓은 숲의 하늘을 청록빛 아치형 지붕처럼 가렸다. 덤불은 거의 없었다. 라즈베리 덤불이 군데군데 있었고 넓고 보드라우며 털이 북슬북슬한 이끼가 쫙 끼어 있을 뿐이다. 그 사이사이에 키 작은 블루베리와 해덕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슬은 싹 사라졌다. 곱게 뻗은 나무 몸통 사이로 푹푹 찌는 듯한 아침숙 특유의 열기가 싹 퍼졌다. 햇살은 온기와 희뿌연 이슬, 이끼와 송진, 전나무 잎과 버섯 냄새가 어우러지며 모든 이의 감각을 살살 잠재우듯 어루만졌다. 한스는 이끼 위에 털썩 누워 풍성한 블루베리 덤불을 뽑았다. 딱따구리가 나무 몸통을 딱딱 쪼아대는 소리와 부러운 듯 뻐꾹뻐꾹 울어대는 뻐꾸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거무죽죽한 전나무 꼭대기 사이로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이 보였다. 곧게 뻗은 기둥 수천 개가 저 멀리에 떼지어 모인 채 엄숙한 갈색 벽을 둘렀다. 태양이 따사로운 빛을 이리저리 내뿜으며 이끼 위에 노란 점을 잔뜩 흩뿌렸다. 사실 한스는 기다란 산책로나 적어도 류첼러 호프 혹은 크로커스 초원까지 멀리 가고 싶었다. 지금은 이끼에 삐딱하게 누워 블루베리를 먹고 있다. 그러면서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왜 그리도 피곤할까 싶었다. 예전에는 서너 시간쯤 걷는 건 별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계획한 소풍에 나설 생각이었다. 한스는 몇백 걸음을 걷다가 다시 이끼 위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본인조차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누워 있었다. 나무 몸통과 꼭대기 사이, 그리고 초록빛 땅바닥을 따라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이런 공기 속에 있으니 정말 나른했다. 정오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자 한스는 또 머리가 아팠다. 눈도 아팠다. 숲길의 강렬한 햇빛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리라. 한스는 집 근처에서 오후 반나절 동안 침울하게 앉아있다가 수영하러 가서야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서 목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찾아왔다. 구두장이 프라이크 아저씨가 작업장 창가에 앞 세발 의자에 앉아있다가 한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저씨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얘야, 어디 가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구나. 목사님을 뵈러 가야 해서요. 아직도 가? 시험은 끝났잖니? 네, 맞아요. 지금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죠. 그리스어로 쓰여 있긴 한데 그동안 제가 배운 그리스어랑은 확 다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배워야 하는 거고요. 아저씨는 모자를 다시 눌렀으며 이마를 확 찡그렸다. 생각에 잠긴 듯한 주름이 선명히 잡혔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저씨는 다정히 말했다. 한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동안은 시험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이제는 충고를 좀 해줘야겠구나. 목사님은 무신론자라는 걸 알아야 해. 성서가 잘못되거나 거짓이라는 말을 너한테 하려 들 게다. 게다가 목사님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고 나면 넌 믿음을 잃고 말 거야. 그러면 넌 어쩔 줄 몰라 하겠지? 하지만 아저씨, 저희는 그저 그리스어만 공부할 뿐이에요. 어쨌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리스어를 배워야 하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지만 독실하고 양심적인 선생님 밑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무신론자에게 배우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목사님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고 있단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미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너무 자주 가진 마라.
인간이 성경을 썼다거나 거짓이라거나 성령의 힘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한다면 나를 찾아오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꾸나. 그건 어떠니? 좋아요, 아저씨.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두고 봐야지. 내 말을 명심하렴. 목사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한스는 서재에서 기다려야 했다. 금박을 입힌 제목을 보고 있으니 아저씨가 한 말이 머릿속에 빙빙 맴돌았다. 한스는 예전에도 목사나 현대신학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안고 이 문제에 빠져들었다. 한스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생각한 것만큼 중요하고 끔찍한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오래되고 위대한 수수께끼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한스는 저학년 때 신의 존재,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머물 안식처, 악과 지옥의 본질 같은 문제에 환상처럼 이끌려 골똘히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관심사는 엄격하고 근면 성실하게 공부하던 지난 몇 년 사이에 다시 착 가라앉고 말았다.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신앙은 가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눌 때만 진정으로 깨어나 한스의 삶과 연결고리가 생기곤 했다. 한스는 아저씨와 목사를 저울질해 보다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나 괴로운 나날을 거쳤으면서도 아저씨가 그토록 견고한 믿음을 키웠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똑똑하긴 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하며 편협했다. 경건하게 전도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이에게 비웃음도 샀다. 아저씨는 경건주의자 모임에서 엄격하면서도 형제다운 재판관 역할을 했다. 성서를 강렬하게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인근 마을로 나가 전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한계점을 모두 갖춘 평범한 청년공에 불과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월히 공부했지. 늘 1등을 했으니까. 신학교 학생들은 다들 재능이 뛰어나고 근면 성실할 거야. 그런 아이들은 뛰어넘기가 쉽지 않단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방학 동안 예습을 좀 하라고 권하고 싶구나. 물론 적당히 해야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딱 좋겠다. 공부를 전혀 안 하면 분명 딴 길로 셀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따라잡기까지 몇 주씩 걸리고. 네 생각은 어떠니?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좋다. 게다가 히브리어 다음으로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를 공부하면 신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우리가 지금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 호메로스의 글을 2번이나 재미있게 읽고 신학교에서도 이해도 잘하게 될 테고, 호메로스가 쓴 언어는 이오니아식 옛 방언이란다. 호메로스 특유의 운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별하고 뛰어나지. 호메로스의 시를 진정으로 감상하고 싶다면 열심히 또 철저하게 공부해야 해. 물론 한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도 스며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 좋은 부분은 따로 있었다. 교장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하루에 몇 시간을 수학 공부에도 투자하면 참 기쁘겠구나. 내 수학 실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수학이 내 특기인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잖니. 신학교에서는 대수학과 기하학 공부를 시작할 거야. 아마 미리 공부해두라는 권유도 받았겠지? 네, 선생님. 너도 알다시피 언제든 나를 보러 와도 좋단다. 너를 특출난 학생으로 길러낸 건 나한테도 큰 영광이거든. 그래도 수학 수업 얘기는 아버님께 여쭤봐야 할 게다. 교수님한테 개인 수업을 받아야 할 테니 말이야. 아마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겠지. 네, 선생님. 해야 할 공부는 다시 활짝 꽃을 피웠다. 한스는 낚시나 산책을 하러 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헌신적인 수학 교수는 한스가 수영하러 가던 시간에 수업을 하기로 했다. 한스는 아무리 오롯이
집중해도 대수학 수업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푹푹 찌는 오후에 수영터에는 가지도 못하고 무더운 교수 서재에 앉아 A 더하기 B 더하기와 B 더하기 A 더하기를 읊어대다니 결국 더 씁쓸해졌다. 서재에서는 먼지가 폴폴 날리고 모기떼가 앵앵대며 날아다녔다. 한스는 피곤했다. 목이 바짝바짝 말랐다. 꼼짝도 못하게 하고 완전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무언가가 공기 중을 빙빙 맴돌았다. 그 바람에 그토록 좋지 못한 나날들은 도저히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절망으로 바꾸고 말았다. 어쨌든 한스는 수학과 썩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수께처럼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다. 가끔은 훌륭하거나 명쾌하기까지 한 해답을 찾아내 기뻐하곤 했다. 수학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고 오류를 용납하지 않으며 주제에서 벗어나 의심스럽고 비슷한 영역으로 잘못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게 바로 한스가 라틴어를 좋아한 이유기도 했다. 라틴어는 명쾌하고 분명하며 전혀 모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스는 수학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도 성취감을 맛보지는 못했다. 한스에게 수학과제와 수업은 평평한 시골길을 헤매는 꼴이었다. 늘 앞으로 걸어나가며 전날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매일 배우지만 갑자기 새로운 풍경을 맞닥뜨리면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겪어보니 교장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더욱 활기찼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젊고 생생한 언어를 가르치는 교장에 비해 목사는 신약 성경 속에서 퇴화한 그리스어를 멋지고 감명 깊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도 결국 한스는 호메로스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어려움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스는 신비롭고 아름답게 들리던 난해한 구절 앞에 앉아 애를 태우며 덜덜 떨었다. 그럴 때는 얼른 사전을 펼쳐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정원을 열어줄 열쇠를 찾으려 한 적이 많았다. 숙제가 다시 너무도 많아졌다. 한스는 또다시 과제 위에 몸을 푹 숙인 채 밤늦게까지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근면 성실한 아들을 대견해 했다. 아버지의 답답한 머릿속에는 부족하며 변변찮은 사람들이 을에 품는 막연한 이상이 박혀 있었다. 자기 몸통에서 싹튼 가지가 자라 쭉쭉 뻗어나가리라는 아둔한 생각이었다. 교장과 목사는 방학 마지막 주에 한스를 온화하게 대하며 또다시 한걱정했다. 좀 걷다 오라고 내보내며 수업을 멈추기도 하고 뚜렷하게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한스는 겨우 몇 번만 더 낚시하러 갔다.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 강둑에 앉아 있었다. 이제 강물에는 가을 하늘이 아른아른 비쳤다. 한스는 자신이 한때 왜 그리도 여름방학을 기다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제는 방학이 끝나면 신학교로 갈 수 있어 기쁠 지경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과 학업이 신학교에서 한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고기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 많이 잡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이를 두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자 한스는 낚시를 완전히 끊고 다락방 속 서랍장에 낚시도구를 넣어버렸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다가오자 구두장이 프라이크 아저씨를 몇 주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한스는 그야말로 억지로 아저씨를 만나러 갔다. 때는 저녁이었다. 아저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양쪽 무릎에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앉혀놓았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가죽과 구두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한스는 약간 눈치를 보며 단단하고 큼지막한 아저씨의 손바닥에 자기 손을 슬쩍 얹었다. 아저씨가 물었다. 잘 돼가니? 목사님이랑 시간 좀 보냈어? 네, 매일 가서 무척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주로 그리스어인데 다른 것도 많이 배웠어요.
날 보러 올 시간은 없었고 아저씨를 뵈러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통 안 났어요. 매일 목사님 댁에서 1시간, 교장 선생님 댁에서는 2시간씩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4번은 수학 교수님께 배웠고요. 방학 동안에 말이야? 말도 안 돼.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내용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아저씨는 한스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아마 그렇겠지. 배우는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네 팔 좀 보렴. 얼굴도 너무 홀쭉하잖아. 아직도 머리가 아프니? 가끔요. 한스, 말도 안 돼. 게다가 이건 죄악이야. 이 나이엔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면서 운동하고 푹 쉬어야 한단다. 방학이 왜 있겠니? 방구석에 처박혀 내내 공부만 하라고 있는 건 분명 아니거든. 넌 피골이 상접했구나? 한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 네가 잘 헤쳐나가야겠지. 하지만 과유불급이야. 목사님과의 수업은 어떻게 됐니? 뭐라고 하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나쁜 얘기는 안 하셨어요. 목사님은 아는 게 정말 많으세요. 성서를 비판하지는 않든? 아니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행이구나. 너한테 해줄 말이 있거든. 영혼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몸을 해야 하는 게 10배 넘게 낫다는 거야. 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겠지? 그건 무척 고귀하고 어려운 임무란다. 아마 너한테 딱 맞는 일일 거야. 언젠가는 내가 영혼을 도우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지. 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단다. 네가 목표를 이루도록 기도할게. 플라이크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더니 한스의 어깨에 손을 척 얹었다. 한스, 잘 지내렴? 계속 선한 길을 걷거라. 신이 너를 축복하며 지켜주길. 아멘. 한스는 엄숙한 분위기와도 엄숙한 분위기와 기도, 정중하며 고상한 말투가 불편하고 창피했다. 목사는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지난 며칠은 온갖 준비와 작별 인사를 하느라 바쁘고 쉴 새 없이 지나갔다. 침대보, 옷과 린넨, 책을 담은 나무 상자는 미리 학교로 보냈다. 이제 여행 가방을 쌀 일만 남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짐을 다 꾸린 후 어느 시원한 아침에 마을브론을 향해 나섰다. 고향과 집을 떠나 생경한 학교를 간다는 건 여전히 낯설고 우울했다. 한스는 기대했던 방학을 즐기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부를 하는데 다 써버렸네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면 피곤한 것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